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경상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스마트 산단 사업에 최근 정부도 힘을 보태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시범단지로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오늘 포커스인에선 경남형 스마트 산단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로 창원 스마트 산단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박민원 창원 스마트 산단 사업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 조영태 교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남도정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인 정승일 박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분과 함께 경남형 스마트 산단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스마트 산업단지에 주목해야 하는지, 스마트 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시는 부분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민원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스마트 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의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년 전에 저희의 삶과 지금의 저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데, 저도 지난주 일요일 날 저희 자녀가 같은 공간, 같은 거실에서 SNS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이제 뭐 디지털 혁명이 뭐 저희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저희 생활의 대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뭐가 신발이 없다 또는 옷이 없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엄마가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한다거나 배송이 되는 다음날 바로 아침에 배송이 되죠. 그런 식으로 스마트한 어떤 디지털화된 혁명은 저희 실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 그 창원공단, 제가 뭐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창원공단이라고 줄이겠습니다. 창원공단을 보면 실제 스마트화율은 12.7%밖에 안 됩니다. 2,787개 업체 중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실제 가장 많이 스마트화되어야 될 공간이 바로 공장이고 작업장 같은데 실제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화라든지 스마트화는 유통이나 판매의 대부분의 그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 실제 공장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스마트 산업단지는 이제 스마트 제품의 기획,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서 제품의 제조, 그리고 제품화되는 과정, 그걸 통해서 유통, 판매, 그리고 소비자의 피드백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화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정보의 이동을 적용시켰을 때 바로 그것이 공장의 스마트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산업단지는 그와 같은 공장의 변화가 일어난 스마트화 공장이 직접된 공간을 스마트 산업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영태 교수님. 네, 스마트 산업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산업이란 기존의 제조 공정을 혁신하고 데이터 분석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조 공정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산업이 제조업에 매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 이제 뭐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저성장이 뭐 장기화되고 있고, 그런 이제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바로 스마트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승일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는 그 스마트 산업단지라는 개념에서 지금 앞에 두 분께서는 주로 기술적인 면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그거랑 연관돼 갖고 기술을 담당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남 지역이 뭐 조선업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기존 전통 제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기존의 그 중앙 정부가 펼쳤던 정책들은 사실은 그 비수도권의 그러니까 경남 같은 지역의 그 전통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뭐 가령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위주로 경쟁을 성장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제조업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사실은 이 집권 초기에 제조업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혁신 성장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혁신 성장은 사실은 그 R&D가 가장 중요한 산업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령 뭐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온 석박사 인력들이 가장 중요한 산업들이 가장 중요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절로 이 경남 지역에 있는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 중앙 정부 정책에서 소외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거기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흐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특히 경남 지역이라는 게 여기만 아니라 이제 부산, 울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쪽에 지금 전통 제조업들이 힘들어하는데 이것을 다시 살리는 정책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산업단지들이다. 산업단지가 바로 제조업이 밀집된 지역이고 저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IT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스마트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한 이제 앞으로 좀 얘기하겠지만은 또한 스마트한 인간들이 여기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스마트 산업단지에 관한 구상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박민환 당장님, 지금 창원 스마트 산단 사업단을 이끌고 계신데요. 네, 어떤 맞습니다. 곳입니까? 2018년 작년 12월에 그 청와대와 함께 관계장관 부처회의를 통해서 전국에 2개 정도의 스마트 산단을 지정을 하자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올해 2월에 저희들 창원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3월 19일 날 단장이 임명이 되었고 21일 날 현판식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출범은 3월 21일, 지금으로 봐서 약 한 2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 그 기획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대정부 활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사용하는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예산을 실행하는 실행부처에다가 그 예산을 이관을 시켜주고 그 예산을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지를 판단해보는 그런 기관이 되겠는데 저희 사업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금 현재 종업원이 12만 3,600명이 종사하고 있는 이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현재 3만 불의 벽에 멈춰져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4만 불의 장벽으로 일어나는 그런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승일 박사님, 지금 경남도정 자문위원으로 경남도정에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지금 경남에서 스마트 산업단지가 중요한 이유,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두 분 다 얘기하신 것처럼 그 경남이 제조업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을 통해서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융성했고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 이쪽 지역은 사실은 경제가 큰 타격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경남 지역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상당히 큰 그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위기를 이제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경남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거기는 금융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법률가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첨단 제조업들이 막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경남 지역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경남 부울경 지역에 이제 그런 전통 제조업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의미에서 경남 지역이 이제 뭔가 이쪽이 좀 앞서 나가면서 그 기존 제조업들을 어떻게 살려나갈 건지 그리고 제조업들이 모여 있는 지역인 산업단지를 어떻게 살려나갈 건지 그게 참 우리나라 한국 경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월이었죠. 정부가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정부의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시범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단장님, 우선 이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스마트 공장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좀 가지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자기의 기술 분야를 스마트 공장이라는 단어와 함께 묶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듣고 싶은 설명에 대해서 서로 매치가 되지 않으면 스마트 공장은 설명이 어렵구나라는 이런 설명으로 이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먼저 스마트 공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인간 기반의 판단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판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스마트 공장인데 그것이 데이터와 인간과 함께 판단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AI로 넘어가면 인간이 배제되고 기계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기초, 중간일, 중간이, 고도화 사업 4개의 단계로 물론 4개 마지막 단계는 이제 AI의 판단까지도 듣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스마트 공장들이 일반 공장이 스마트 공장화되고 그런 스마트화 공장들이 모여서 이제 이 공장들끼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면 이 공장들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이 공장들이 다 같이 시너지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의 공장에서 예를 들면 5,000개의 무슨 어떤 종이 박스를 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주문을 발주를 해서 한 3,000개가 남았으면 실제로 대부분의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두고 쓰지를 않게 되죠. 물론 사이즈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자기가 남는 부분을 앱이나 어떤 공유 플랫폼, 공유 경제에 올리게 되면 당장 필요한 다른 공장이 그걸 또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구매했던 그 공장도 이익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다른 공장도 이익을 가지는데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공유 플랫폼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원 기관이라는 기관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테스트 베드라든지 데모 공장 그리고 그랬던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떠한 물리적 장소가 생깁니다. 거기서 구경을 하고 자기의 공장과 접목시킬 수 있는지도 본인이 확인을 해서 자기의 공장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찾고 그 솔루션 기업이 와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확산시키는 이런 전체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스마트 산업단지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프로젝트화 시켜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목표를 지금 현재 바로 시작되었죠. 올해 3월 21일 날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참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거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컨텐츠를 지금 한참 개발하는 기간이고요. 아마 6월쯤 되면 전체적인 비전이나 그런 생각들이 다 일괄적으로 확실히 컨펌될 수 있는 그런 아마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출발하게 될 겁니다. 네. 조영태 교수님, 자, 이런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원 국가산단은 어떤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경남의 기업 성장률이 마이너스 2.5%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 단지의 경쟁 잠재력이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으로 변모되기 전에 현재의 근로자의 만족도 또한 전국 산업단지 평균보다 조금 낮은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지역 기계 산업이 매우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 이곳이 바로 주변을 보면 산업단지 내외부에 23개 정도의 관련 그런 연구기관과 산학연 기관들이 직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성장을 위한 그런 스마트 사업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제조 혁신을 이루고 그리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구현하고 그리고 근로자 친화 공간을 구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젊은 근로자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남아서 계속 일을 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며칠 전 기사 같은데 경남을 빠져나가는 젊은 인구가 작년에 6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다 떠나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기업은 수익이 올라가고 근로자의 삶의 질도 개선되면서 지역 경제도 발전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경제 선순환 구조를 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델은 결국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경남에서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전체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승일 박사님, 자, 경제학자로서 보시기에 이 정부의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나라가 올해 1인당 국민 소득이 32,000달러 아마 이미 넘어갔을 텐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5천만 명 넘어가면서 국민 소득이 1인당 3만 달러 넘어가는 나라가 몇 개가 안 돼요. 한 7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이 한 7등 정도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근데 이탈리아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보다 삶의 질이 훨씬 높죠. 물론 제조업 경쟁력은 우리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특히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삶을 이제 높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독일의 아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알사스로렌 루르 지방이에요. 거기가 철공 그러니까 철광 강철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계공업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크룹이라든가 이런 기계 회사들 이게 다 모여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거기가 이제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갖 그냥 굴뚝 그다음에 매연 그다음에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그 독일의 아헨을 가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기계 같은 그런 제조업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사람들이 참 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주여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독일 사람들도 살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야 이런 데 와서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도시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도시가 프랑스의 리옹이에요. 리옹도 원래 이제 완전 굴뚝 도시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리옹이 굉장히 그런 여전히 제조업이 강하지만은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즐기는 그런 도시, 음악이 있고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는 이런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산단이라는 거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길게 보면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창원이라는 도시 그리고 경남이라는 지역 전체를 선진국형의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독일 같은 그런 도시 이런 걸로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는 세 가지 핵심 분야로 나눠서 추진이 되는데요. 산단 제조 혁신,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좋은 일자리 확대 조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제조업 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박민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조 혁신을 가기 위해서 창원공단을 한번 진단을 해보죠. 창원공단은 2,787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수치를 측정하는 기관에 따라서 일부 플러스 마이너스 약 한 100개 기업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종사자로 봤을 때는 12만 3,600명의 거기에 관련된 직접 혜택자들이 한 40만 명 정도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창원공단의 구조는 맨 먼저 가전, 기계,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항공, 그리고 방산, 그리고 뿌리 산업, 기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계와 가전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협력회사가 묶여져 있는 것이 하나의 형태가 되겠고요. 그게 창원공단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거제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울산,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는 사천에 다른 지역의 대기업이 위치하는데 그 지역에 1차, 2차, 3차 밴드사들이 협력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하나의 또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특징이 됩니다. 나머지는 뿌리 산업이라 그러죠. 기본적인 열처리라든지 주조, 단조 이런 아주 그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런 산업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창원공단만의 특성을 먼저 파악한 후에 저희가 제조업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이 스마트 공장화 시키거나 스마트 공장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동일한 코드,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으면 협력 회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같은 뭐 예를 들면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프로토콜을 사용해야만 서로 같이 스마트화, 공장화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 모델로는 대중소 상생 모델을 하나를 꼽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기업이 먼저 스마트 공장화에 깃발을 올리고 그러면 1차, 2차 밴드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 협력사들을 지원해주는 사업. 그게 1차의 대중소 상생 모델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타 지역의 대기업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차 부품 산업이라든지 항공 그리고 조선 이런 분야의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의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혹시나 사각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동업종으로 묶어서 스마트 공장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산업단지의 공유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묶어지면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스마트 공장화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업종별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이렇게 두 번째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중기청 산하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다른 뿌리 산업이라든지 기타 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사각지대가 없는 형태로 전방위적으로 스마트 공장의 보급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산단 구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저희들이 빠져서 있다라고 고민해 볼 것이 뭐냐면 세계적인 대기업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선도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 부품 기업 중에서 창원의 두 개의 기업은 세계적인 부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업체는 본인들이 본 그 기업들이 세계적인 스마트 공장의 선도 모델이 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폭 지원을 해서 그것이 오히려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5G를 연결한다든지 또는 AI를 연결한다든지까지 가장 고도화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 창원공단의 스마트화에 대한 제조업 혁신의 방향은 그렇게 세 가지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통 제조업 쇠퇴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승일 박사님, 이 제조업 르네상스 뭐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그 전통 제조업,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그 조선업이라든가 기계공업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로 첨단 산업, 그러니까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쪽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했어요. 특히 미국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그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그러니까 공장이라든가 제조 공정은 미국에서는 하지 않고 그건 다 한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아시아로 다 넘겨버리고 미국에선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융이라든가 법률 이런 쪽에 집중해서 미국이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많았고 한국도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이것과 거의 비슷한 국가 정책을 시행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GM이라든가 포드, 그러니까 GM은 그때 파산했고요. 포드는 파산 직전까지 갔고요. 크라이슬러는 이탈리아 피아트에 아예 매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그런 제조업 중심지가 워낙 힘들어하니까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그 미국 그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하는 국가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경제 정책을 반성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제조업을 중시하겠다. 그다음에 공장들도 중시하겠다. 자동차라든가 이런 기계공업 같은 것들을 다시 살려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오바마 정부가 상당히 성공을 해가지고 그 오바마 정부가 이제 그 끝난 게 2016년, 17년인데 그때까지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한 100만 개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게 이제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제조업 중심지가 주로 이 캘리포니아 같은 거 동부 쪽이 아니 서부 쪽이 아니라 펜실바니아라든가 오하이오라든가 이런 쪽이거든요. 그쪽에 그 백인들, 그 서민들, 제조업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 누굴 찍었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거예요. 원래 그쪽이 노동자들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강한 지역이고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발랄 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바로 영향을 끼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여기도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창원 지역에 여기 지금 제조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그 수출 물량이 줄기 때문인데 그게 왜 줄고 있냐면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 때문이에요, 지금. 근데 왜 그럼 저렇게 무역 분쟁이 일어나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을 무조건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의 배경을 이룬 것이 바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도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사실은 미국이 포기한 전략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우리도 다시 해가지고 이 수도권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그러니까 R&D라든가 금융 쪽이 아니라 전통 제조업이 중요한 그런 지역들을 살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도 이 뭔가 새로운 그 전략, 국가 전략을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조업 르네상스는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제조업 르네상스가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 제 김경수 도지사님 그 공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랑 연관돼 가지고 이제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청와대 그 경제과학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신 분이 그 서울대 공대 이종동 교수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과는 달리 또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개발도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항상 그 선진국 기술을 추격하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분 지적이 뭐냐면은 한국이 그 단계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그냥 도입해가지고 그냥 베껴가지고 대량 생산해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그런 모델이 끝나가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 나타나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G 기술이라는 게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걸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5G에 관한 한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도입하지 않은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시행착오를 용서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되도록이면은 그냥 모험다반이 선진국에 있으니까 그거 그냥 가져다가 그냥 마구마구 그냥 빨리빨리 그러니까 주로 빨리빨리 이런 식이었는데 이종동 교수님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시행착오라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시행착오를 또 우리가 넘어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고수급 인력, 그분이 고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자면은 일종의 명장, 명인 내지는 달인급들의 인력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제조업 르네상스, 창원 지역의 스마트 이런 거랑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스마트 산업단지라든가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이런 스마트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공장과 기술을 실제로 운영하는 인력이 정말로 이 시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선진국도 직면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세계 최고급의 이 달인급 인력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저기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창원 공단에 청년들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세 가지 핵심 분야 중에 일자리 확대 조성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사람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요. 단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상황판을 설치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좋은 일자리는 더욱더 어려운 작업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번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다. 제가 최근에 조사를 통해서 창원공단의 매출이 저희들이 약 한 2,700여 업체 중에 매출이 53조거든요. 그런데 그 판교 디지털밸리에 있는 1,300여 업체 중에서 900개 업체, ICT 관련된 업체의 매출만을 보면 50조가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느끼기에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매출이 많고 자연적으로 ICT라는 업종이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 환경도 조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기 때문에 급여 수준도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들이 스마트 공장화 그리고 스마트로 넘어가는 스마트화되는 독일에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ICT 기업들이 얼마만큼 많이 입주하고 ICT 기업이 얼마만큼 기존의 제조업과 협조하는 것이 핵심 키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창원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ICT 기업은 수치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조업들이 ICT 업체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쪽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할 수밖에 없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일자리가 왜 어떻게 묶을 수 있냐 그러면 스마트화를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스마트화하면 할수록 ICT 기업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3개의 ICT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국내 아주 굴지의 대기업도 유치할 계획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150개의 ICT 기업체가 여기에 와서 자체 매출 약 한 7조 원,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가 약 한 7조에서 실질적으로 약 한 67조의 연매출을 가지는 그런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자리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ICT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상당히 저희들이 관가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R&D를 굉장히 강화시켜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좋은 국책연구소가 창원에 2개나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따로 놀았습니다. 국책연구소가 하는 연구 분야는 중앙정부의 연구과제를 따서 본인의 국책과제 연구를 한 거고요. 기업에서 필요한 연구는 그 기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찾다가 보니까 지역에서는 잘 눈을 안 돌리고 수도권에 있는 여러 연구 집단과 R&D 집단과 연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서로가 수평으로 묶게 되면 거기서 다시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자리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R&D도 급속도로 강화시켜야만 좋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조영태 교수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조업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임금에 저기술에 지저분한 작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혁신이라고 그러면 캐주얼한 옷을 입고 커피를 마시면서 화려한 모니터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제품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고 새로운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이러면 거기에 이제 각광을 많이 하죠.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정밀하고도 아주 최첨단의 그런 제조 공정 혁신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두 컨셉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공장 자동화는 물론 이제 스마트 공장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ICT 기술이 접목이 되어야 이제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은 육체 노동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제조업을 정신 노동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이제 스마트 산업단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결국 일자리의 그런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승일 박사님. 좋은 일자리가 이제 이거랑 연관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이제 주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스마트 산업단지 정책을 정부가 지금 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올해 7월 달부터 이제 주 52시간, 그다음에 내년부터 또 이제 50일 이상 다 이제 관철이 되면 이제 여기 창원 지역에 있는 공장들, 기업들이 다 그게 적용이 되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제조 공장에 잘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이 근무 여건이 별로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다음에 임금은 사실은 도시 지역에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알바를 해도 되는. 근데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임금은 똑같으면서도 뭔가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이 공단 지역 전체에 무슨 카페도 없고 연애할 때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근무 환경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많죠. 사실 우리가 다 인정을 할 만한 얘기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이제 이 스마트 산단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만들어 나갈 때 기술만이 아니라 사실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최저임금이 계속 꾸준히 앞으로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노동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그러면서 회사 내 분위기도 보다 더 인간화되고 말하자면 요즘 청년들 말로 치면은 직장 내 그 갑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고 그래서 청년들이 보기에 참 저기 좋은 일자리라 내가 정말 저기 가고 싶다. 이런 게 바로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실은 현재 그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업단지 그리고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그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이 근무 환경을 갖다 개선하는 거 이런 거랑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영태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방금 얘기했던 거랑 조금 이어질 수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장이 스마트화되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 뭐 시작된 지가 조금 몇 년 됐고, 그걸 통해서 지금 뭐 창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공장이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기존에 구축된 그런 스마트 공장의 종사자 수를 보면 영구직이 11.7%가 증가를 했고 생산직이 2.1%가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창출이 되는 거죠. 특히 고학력, 점점 우리가 이제 학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런 고학력 시대를 맞이해서 연구직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승일 박사님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려한다고 보기에는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무 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다 긴밀하게 이제 연관되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산업자원부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기술 중심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때 아까 제가 이정동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드렸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명인급의 인력들, 명장급 인력들 그게 뭐 현장 기능공이 됐건 아니면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들이 됐건 간에 그분들이 세계 최고급의 그 인재로 자라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교육제도라든가 직업훈련제도라든가 그다음에 회사 내 직업훈련제도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한 인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이게 여기에 저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미래가 걸려 있고 결국은 스마트 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거를 움직이는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건지 우리가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이 스마트 산업단지를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과 맥이 통하는 것 같은데요. 단장님, 이런 부분 뭐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10년 전에 미리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자원공단의 위기를 예견을 했고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금융위기도 넘어갈 정도로 호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호황의 수치가 아주 일률적인 호황은 아니지만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 변화에 굉장히 둔감한 거죠. 결국은 뭐 정승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벽에 온 겁니다. 저희가 패스트 팔로우 아주 빠르게 쫓아가고 빨리 만들고 하던 그 시기가 이제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인도의 추격에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동일한 방법으로는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움직이는 이동 수단으로는 중국과 인도와 동일한 자동차로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앞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독일과 일본이 있는데
그들은 ICT 기술을 접목을 한 제조업으로 이제 다른 차를 탄 겁니다. 속도가 다른 차를 탄 거죠. 저희도 이제 그 차를 옮겨 타야만 이제 같이 추격은 피하고 이제 다시 쫓아가든지 아니면 더 앞서갈 수 있는 건데요. 거기에 저는 사람이라는 포인트를 좀 넣고 싶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핵심 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산업의 중심에 두고 사람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산업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다 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명장이라든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가 누가 혹시 있지 않았는가 우리 공장에 가장 핵심적인 누군가 있지 않았는가를 항상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제 엔지니어라는 저도 뭐 엔지니어 출신입니다만은 굉장히 다듬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거고요. 그 사람들이 저는 굳이 그 회사에 끝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창업이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막 대학 생활을 한 사람들, 젊은 친구들 보고 창업의 현장에 몰아붙이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패율이 너무 높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의 기술을 가진 그런 자기만의 고유한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서 저희들은 세 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 사람 중심의 스마트 산단 과제를 지금 두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약간 지금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은 대기업의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연구원 또는 그런 약간 수준이 높은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창업을 독려할 거고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창원에 있는 국책연구소에 있는 선임연구원 또는 책임연구원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세계적인 직장을 본인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것을 해서 독려할 거고 그리고 대학에 있는 석박사 인력에게 독려를 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또 산업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하나의 어떤 패키지로 지금 묶여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네. 조영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민정 교수님께서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스마트 산업 단지가 나아갈 것인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공장이 자동화되고 스마트화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서 모든 걸 알아서 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이죠. 알파고가 바둑 을 평정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알파고를 만든 건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결코 사라질 수는 없겠죠. 다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기존의 일에서 새로운 일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일은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사람이 역할을 달리하면서 결국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승일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용어가 시작이 된 게 사실은 10년 전에 이제 오바마 정부 시절에 미국인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적용할 때 이제 뭐 제가 적용하는 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방점을 제조업의 르네상스만이 아니라 저는 르네상스라는 말 그 자체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그 16세기 정도에 시작이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휴머니즘이지 않습니까?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자. 그리스 로마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이 현 정부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중심이고 모든 것을 다 사람에서 출발해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결국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여기 창원 지역 그다음에 부울경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 시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니까 그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여가 시간들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여가 시간에 여러 가지 뭐 문화와 예술이라든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과학, 그다음에 기술 개발 이런 거를 하는 토양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그 인간들이 다시 생산 과정과 제조업에 투입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다시 노동 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이 올라가도 경제가 충분히 지탱이 가능한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진국들인 거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제조 르네상스의 방향이고 그런 거를 향하는 그 거대한 굉장히 커다란 첫걸음이 스마트 산업단지 이 계획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산단 플랫폼이 다시 대자본이나 특정 집단 또 특정인의 독점적인 이윤 추구의 장이 아니라 이익 그리고 편익이 공유되는 방식에 대한 모색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질문은 정승일 박사님께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이 질문이 뭐 굉장히 큰데요. 뭐 대자본이라든가 특정 집단 그러니까 가령 뭐 창원공단이라든가 이런 경남 지역의 대기업이라든가 재벌계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1차 협력, 2차 협력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박민호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스마트 산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업종별로 딱 진행이 돼야지만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이 업종별로 여러 가지 같이 밸류체인에 있는 협력업체들과 같이 진행을 해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굴러가서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뿌리 업체들 그러니까 뭐 단조라든가 열처리라든가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있는데 여기가 제대로 스마트화가 돼야지만이 품질이 개선돼 가지고 그 맨 위에 있는 이 재벌계 대기업들도 같이 공생할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가령 뭐 이 창원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그 주민들, 그다음에 주민들이라는 게 대부분 다 노동자들 가족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정말로 이 도시가 나의 고향이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앞으로 발전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도정 계획에서 실현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해나가는 것이 저는 그 대자본 특정 기업에만 이익이 아니라 여기 사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 뭔가 문화를 즐기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전 사실 마산에 처음 왔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 정말 이 주변에 산들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저런 산들과 그리고 이 바다 이런 것들을 정말 여기를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수도권 뭔가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뭔가 불리한 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리한 점이 돼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과 그리고 생태와 문화와 예술에 있어서 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저는 좀 전에 얘기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형 스마트 산단 어떻게 앞으로 진행돼야 할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민환 단장님. 네, 뭐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1974년 그때 여기 있는 창원 지역 뭐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았을 때 그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554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만 불을 넘어섰죠. 이제 이 3만 불을 넘었었지만 이제 또 다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서 만족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살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길로 나가려면 누구든지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변화를 재촉해야 됩니다. 라고 저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으나 또 혹시 내가 뭐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의 방향이 좀 틀어지는 것이 아닌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변화는 받아들여야 될 변화인데 대부분의 이 변화는 가능하면 많은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있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중심 그리고 혹시 대자본의 많은 부분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4년 후에 스마트 공장 목표 690개 중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5개를 조금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기업체 수로 보면 1% 미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변화를 이끌지는 못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기업체의 혜택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방향성에 대한 목표는 단장으로서 명확하게 제 스스로 또는 주변의 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그 의지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향후 4만 불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때까지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영태 교수님. 네,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스마트 산업 단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일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업 단지를 스마트화시키는 스마트 산업 단지 사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은 뭐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산업 단지가 1000여 개 있다고 하는데 각각의 산업 단지들이 다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있는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이제 기계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이제 산업 단지가 되는데 결국 지역에 맞는 그런 지능형 기계 산업에 맞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데모 공장을 만들고 해서 스마트 공장이 잘 보급되고 확산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를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승일 박사님. 이 창원공단이 1970년대 중반에 그 박정희 정부의 그 중화학공업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 아닙니까? 그 계획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그리고 이 계획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참고한 그 도시들이 바로 유럽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굉장히 참 그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나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 산업단지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조성이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뭔가 이제 약간 뭔가 이제 너무 낡은 도시가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스마트 산업단지와 더불어 가지고 창원시라는 그 도시를 스마트한 시티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그 스마트한 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지 기술적인 면에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1970년대 정말 그 당시에 꿈꿨던 것처럼 이 도시를 계획한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으니까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1,000달러, 2,000달러? 지금 아마 베트남보다도 못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창원이라든가 마산이라든가 이런 경남 지역에 있는 도시와 산업단지들을 유럽 수준으로 바로 만들 준비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는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큰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 선도산단이 정착되면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산업재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형 스마트 산업단지가 경남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